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서 자주 나온다는 질문들, 이걸 통해서 데브옵스의 핵심 개념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면접 질문이요? 흥미롭네요. 네. 이게 그냥 뭐 면접 팁 알려드리는 걸 넘어서 이 질문들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또 뭘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좀 같이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데브옵스 신입 면접, 핵심 질문과 답변이라는 문서에서 좀 가져왔고요. 네네. 이걸 보면서 데브옵스의 그 기본 원칙들, 그리고 주요 기술들, 이런 걸 좀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사실 그 질문들이 그냥 뭐 기술 이름 아냐 모르냐 이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자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정의하고 해결하는지, 또 자동화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인프라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아, 그렇군요. 단순 지식 확인이 아니네요. 네, 그냥 기술 이름만 아는 거랑 이게 왜 필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프로덕션 환경에서 배포하는 것보다 롤백하는 게 왜 10배나 더 오래 걸릴까요? 인프라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근데 이걸 또 3초 안에 답하라니 와, 정말 핵심을 딱 꿰고 있어야겠네요. 3초는 좀 심했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왜 이렇게 롤백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걸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문제 하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 트래픽 처리 중에 상태가 안 맞는 문제. 이 두 가지예요. 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이랑 상태 불일치요? 네, 그러니까 새 버전을 배포하는 건 보통 뭐 새로운 서버 인스턴스들을 쫙 준비해서 트래픽만 딱 전환하면 되잖아요. 비교적 좀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롤박은 완전 다르죠.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조, 스키마가 바뀌었는데 이걸 이전 버전 코드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돌린다. 이건 그냥 코드만 되돌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데이터 정합성 문제 같은 게 생기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정합성 맞춰야 하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스템에서 막 처리 중이던 사용자 요청이나 세션들 있잖아요. 이걸 이전 버전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딱 이어받거나 아니면 잘 마무리 지을 건지 이것도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파일 몇 개 딱 바꾸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군요. 저도 예전에 개인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새 버전 올리는 건 뭐 금방이었는데 꼭 문제 생겨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면 그 데이터 관련해서 막 예상 못한 문제 터지고 결국 롤백이 훨씬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바로 그 경험이 중요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롤백이 무슨 컴퓨터에서 실행 취소, 컨트롤 플러스 Z 누르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에서는 뭐 블루그린 배포처럼 아예 처음부터 롤백을 쉽게 할 수 있게 판을 짜거나 아니면 카나리 배포로 조금씩 적용하면서 위험을 관리하죠.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문제 터지고 나서 허둥지 중 어떻게 롤백하지 찾는 게 아니라 배포 계획 짤 때부터 롤백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질문이 던지는 핵심 통찰이죠. 롤백은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계획의 영역이라는 거. 와, 롤백은 사전 계획의 영역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신입 지원자 입장에서는 뭐 완벽한 답은 못하더라도 이런 복잡성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릴리즈 노트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이건 딱 봐도 자동화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릴리즈 노트 쓰는 거 이게 은근히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 일관성 있게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료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나요? Git 커밋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밋 메시지를 쓸 때 컨벤셔널 커밋 같은 어떤 규칙을 딱 정해서 따르는 거죠. 뭐 fit 이렇게 시작하면 새로운 기능 추가, fix는 버그 수정, 뭐 dox는 문서 수정 이런 식으로요. 아, 네네. 그 형식 많이 쓰죠.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써놓은 커밋 로그들을 쫙 긁어 모아서 자동으로 분류하고 뭐 관련 이슈 번호 같은 거 있으면 그것까지 연결해서 릴리즈 노트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거 해봤는데
팀에서 커밋 메시지 규칙 딱 정하고 관련 도구 돌리니까 변경 이력, 체인지 로그 파일이 자동으로 쫙 만들어져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수작업 부담이 확 줄었죠. 네. 그 편리함이 일단 첫 번째 가치고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자동화된 릴리즈 노트는 단순히 시간 절약, 이걸 넘어서 개발팀 전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일관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 투명성이랑 소통이요? 네, 누가 어떤 변경 사항을 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추적이 되니까요. 이건 뭐 팀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나 뭐 사업부서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건 단순히 뭐 도구 하나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팀원 전체가 표준화된 커밋 메시지 규칙을 꾸준히 지키도록 하는 어떤 개발 문화? 뭐랄까, 일종의 규율, 디스플린 같은 게 자리 잡아야 진짜 효과를 보는 거죠. 자료에서도 살짝 언급된 것 같은데 이걸 또 세멘트 버저닝이랑 의미론적 버전 관리 같은 거랑 연결하면 버전 번호 매기는 것까지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와, 단순 자동화 도구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개발 문화랑 소통 방식까지 연결되는 거였군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얘기네요. 그렇죠. 데브옵스가 원래 그런 면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볼게요. 길랩 러너의 종류 세 가지, shared, specific, group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실제로 돌리는 그 실행 환경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길랩 CI/CD 쓰면 이건 뭐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이죠. 어떤 종류들이 있고 각각 뭐가 다르다고 설명되어 있나요? 네,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가 shared runner. 이건 GitLab.com 같은 데서 그냥 공짜로 제공해주는 공용 실행 환경인데 뭐 설정은 되게 간편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성능이나 사용 시간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무료 플랜은 특히 제한이 있죠. 두 번째는 스페시픽 러너. 이건 특정 프로젝트 딱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서버 같은 데 설치하고 등록해서 쓰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환경 구성하고 뭐 완전한 제어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룹 러너는 특정 그룹에 속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방식. 이건 팀 단위로 리소스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쉐어드 러너 쓰다가 빌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서버에 러너 설치해서 스페시픽 러너로 바꿨던 경험이 있거든요. 확실히 제어가 자유로워지긴 하더라고요. 네, 각 러너 타입이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쉐어드는 편하지만 제한적이고 스페시픽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룹은 그 중간쯤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러너를 쓸까? 이게 단순히 뭐 나는 스페시픽이 좋아. 이런 기술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프로젝트 규모가 어떤지,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보안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세세하게 제어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팀이 이걸 직접 유지보수할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뭐랄까 전략적인 리소스 관리 결정에 더 가까운 거죠. 아, 리소스 관리 결정.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자료에서 그 지원자가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어토스케일링 러너 구성하는 걸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고정된 서버 자원에 할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제 작업량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자원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즘 데브옵스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런 트렌드까지 연결되는군요. 리소스 관리 결정이라는 관점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젠킨스의 Job DSL이나 Configuration as Code, JCAS-C 플러그인에 대해 아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좀 솔직하게 답했네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 써본 경험은 좀 부족하다고요. 솔직한 답변이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이 플러그인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건가요? 젠킨스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관리해야 할 좁이 막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고 설정도 복잡해지면 이게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일일이 손으로 웹 UI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설정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너무 쉽고 또 모든 좁 설정을 똑같이 유지하는 것도 진짜 어렵고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젠킨스 서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복구해야 할 때 예전이랑 똑같은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족 DSL하고 JCASC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도구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좁 DSL은 그룹이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써서 젠킨스 좁 설정을 그냥 코드로 짜게 해주는 거래요. 네, 코드로요. 네. 그러니까 외부 화면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대신에 코드로 좁을 정의하니까 뭐 좁을 대량으로 만들거나 한꺼번에 바꾸기도 쉽고 코드니까 당연히 버전 관리도 되고 재사용도 가능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JKS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젠킨스 시스템의 전체 설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설치된 플러그인 목록이라던가 보안 설정, 관리자 계정 같은 거 이런 모든 걸 YAML이라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관리하게 해준대요. 아, 좁 설정뿐만 아니라 젠킨스 시스템 전체 설정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YAML 파일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똑같은 설정의 젠킨스 환경을 그냥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의 그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재현성 확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원자가 이 JKSC를 적용해 보려다가 플러그인끼리 막 의존성 문제가 꼬여서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Infrastructure as Code구나 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Infrastructure as Code, 줄여서 IAC라고 하죠. 인프라 구성을 그냥 코드 파일로 관리하는 방식, 이게 핵심입니다. JobDSL이나 JCASC는 결국 젠킨스라는 환경에서 IAC를 구현하는 도구인 셈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설정이 막 제각각인 그런 눈송이 서버 만드는 걸 방지하고 환경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복구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눈송이 서버 방지, 일관성, 예측 가능성, 복구 능력. 네. 그리고 지원자가 겪었다는 그 의존성 문제 같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건 IAC를 실제 환경에 도입하려고 할 때 정말 흔하게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직접 부딪혀보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값진 학습 경험이 된다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Infrastructure as Code. 이게 정말 현대적인 인프라 관리의 핵심 개념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이네요. 외북은 무엇이며 CI/CD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외북, 이 용어는 저도 여기저기서 꽤 들어봤어요. 네, 많이 쓰이죠, 요즘.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역방향 API 호출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역방향이라니? 보통은 우리가 아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야, 정보 좀 줘 하고 요청을 보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API 호출이죠. 외북은 그 반대예요. 서버 쪽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코드 저장소에 새로운 코드가 푸시됐다거나 아니면 뭐 버그 추적 시스템에 이슈가 새로 등록됐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서버가 미리 약속된 다른 시스템, 여기선 얘가 클라이언트 역할이죠. URL 주소로 HTTP 요청을 휙 보내서 야, 방금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아하, 서버가 먼저 알려주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역방향 API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CI/CD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GitHub의 코드 딱 푸시하면 젠킨스가 자동으로 빌드를 막 시작하는 그 예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용 사례죠. 그러니까 GitHub 설정에다가 젠킨스의 특정 외북 주소, 페일로드 URL이라고 하던데 를 등록해 놓으면 개발자가 코드를 푸시하는 그 중간 GitHub가 그 주소로 야, 코드 새로 들어왔어 하고 신호를 보내주고 젠킨스는 그 신호를 딱 받아서 해당 프로젝트의 빌드나 배포 파이프라인을 바로 실행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예전처럼 GitHub가 주기적으로 GitHub한테 가서 혹시 새 코드 없어? 지금은 또 없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폴링 방식이랑 비교하면 외북은 이벤트가 생기자마자 바로 반응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실시간성이 높다. 뭐 이런 장점도 언급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폴링은 구현은 간단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계속 확인해야 하니까 자원 낭비도 있고 또 실시간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지원자가 웹훅이 제대로 동작 안 했을 때 트러블 슈팅했던 경험을 공유한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들어보니까 로컬 개발 환경에 젠킨스를 띄웠는데 이게 밖에서는 접근이 안 되니까 GitHub가 웹훅을 쏴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흔한 문제죠.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문제. 네. 그래서 ngrok 같은 로컬 포트를 임시로 외부에 열어주는 도구를 써서 테스트해보고 또 GitHub 웹사이트 자체에 있는 웹훅 로그 확인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서 해결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맞아요. 외북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반응성하고 효율성이에요. 코드 변경하고 나서 빌드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줄여주고 또 불필요한 폴링 요청으로 시스템 자원 낭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근데 외북을 쓸 때는 꼭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지원자 경험처럼 외북을 보내는 시스템, 예를 들어 GitHub에서 외북을 받는 젠킨스까지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해야 하고요. 방화벽 설정 같은 거 잘 확인해야 하죠. 네트워킹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하나, 보안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나 그 외풍 URL 안다고 막 요청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 맞네요. 큰일 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요청 보낼 때 비밀키, 시크릿 토큰 같은 걸 같이 보내서 받는 쪽에서 이게 진짜 GitHub가 보낸 건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특정 IP 주소 대역에서 오는 요청만 허용하는 방식을 써요. 이런 보안 조치들이 외부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보안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CI/CD 말고도 뭐 빌드나 배포 결과를 슬랙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바로바로 알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자동화 시나리오에 웹훅이 정말 널리 쓰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웹훅의 개념부터 활용, 장점, 그리고 또 네트워크나 보안 같은 고려사항까지 아주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면접 질문을 쭉 따라가 보면서 뭐 자동화 전략이라던가 인프라 관리 방식, CI/CD 워크플로우 설계,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같은 데브옵스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두루 살펴봤네요. 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었죠. 이 질문들이 그냥 단순 기술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시스템적인 사고방식 같은 걸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데브옵스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그 지원자가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역시 이 분야는 뭐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동작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롤백 계획의 중요성이라든지 외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같은 데서 살짝 엿보긴 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들이 만약에 예상치 못한 실패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과연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아, 실패 상황이요? 네. 시스템이 그냥 평소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만약에 장애가 딱 터졌을 때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스스로 복구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회복 탄력성, 이런 과연 무엇이고 또 그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도 아마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탐구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와, 회복 탄력성. 정말 중요한 화두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